지난주까지 대선판의 가장 큰 관심은 국민의힘 내홍과 그 내용이 봉합되는 그 국면이었다면 이번 주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야권의 단일화에 쏠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재범 교수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 물론 이제 오늘 또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조금 빠지는 경향을 보여줬고 반대로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로 옮겨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은데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일화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지금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그러면 안철수, 윤석열 두 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에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단일화가 쟁점이 되게 되면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냐. 결국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지지율이 다시 윤석열 후보한테 올라와서 안철수 후보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굳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변수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 특히 15% 이상 20%까지 가는 그 정도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이지는 지금 보면 12에서 1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의 뭐 지지율 조사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결국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이러다가는 필수 조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네. 단일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양 후보다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20%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윤석열 후보도 가능한 한 높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단일화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권상희 평론가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야권, 특히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국민의힘 내홍 그리고 봉합 과정, 사실 지난달 21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달 21일 날 이준석 당대표가 선대에서 나가겠다. 그러고 나서 16일 만에 돌아왔다. 봉합된 거예요. 그 16일 보름 사이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까먹은 거잖아요. 그게 사실 단일화에 불을 지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게 여러 리스크 가운데 본인 리스크, 윤석열 후보 리스크가 가장 크게 지목이 됐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윤석열 후보가 구현해 줄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체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가 뭐 급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사실 안철수 후보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단일화 국면에서는 뭐 가장 전문가라는 오명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꺾이면서 그 꺾인 지지도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이재명 후보는 반대에 있는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또 안철수 후보 하면 중도 보수를 견인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고스란히 안 후보로 옮겨가게 되면서 단일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 이룰 수 없겠구나. 이건 뭐 국민들의 열망,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단일화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상황 뭐 잘 아시겠지만 꼭 굳이 국민의힘 상황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지금 야권의 상황은 단일화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단일화 없어도 됩니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면 좋은데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3자 구도에서도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거의 비등한 상황까지 이제 다시 지지율이 끌어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에서 생기는 빈 공간을 찾아서 사실 그 지지율로 받아서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전까지 보면은 이재명 후보 역시도 이낙연 전 후보와 이 뭔가 원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조들, 민주당 내 어떤 반발하는 기류들이 상당히 있으면서 본인이 원래 찾아야 되는 지지율들을 충분히 못 찾아온 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호남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과거에 충분히 민주당이 받았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찾아오지 못했던 면들이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 국면 속에서 사실 이 보수 야권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안철수 대표에게 잠깐 눈을 줬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 공간에서 안철수 대표의 공간들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의 이제 지지율들을 상당 부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이제는 원팀 기조로 가서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 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역시도 원팀으로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3자 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 이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아질 예상이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안철수 대표가 가지는 공간들이 점점점 좁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물어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라는 방점에는 좀 갸우뚱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난 그러면 글쎄요. 민심이라고 다 통칭하기보다는 지지층, 국민의힘 또는 야권을 또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층 대다수는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요? 파악이 됐습니다. 어허. 뉴스핌 의뢰로 1월 8일 조사한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요.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윤석열 지지층이 76.1%,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68.9%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 중 78.5%는요. 야권 단일화가 필요 없다라고 답했는데요. 저 조사 재밌네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야권 단일화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렇죠. 뭔가 네. 위기감을 느끼는 걸 수도 네.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범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단일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지층 사이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든 그 지지하는 분의 상당수 한 60 후반대 70% 정도는 단일화 필요합니다. 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그럼 궁금하잖아요. 자, 단일화를 하긴 하는데 누구 쪽으로 하냐 또 이런 것도 관심이잖아요. 다들 자연스럽게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여론조사마다 상이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요, 안철수 후보가 42.3%, 네. 윤석열 후보가 40.1%로요. 저건 뭐 앞섰다 뒤섰다 할 수 없잖아요. 뭐 오차범위 내니까. 네네. 오차범위 초박빙 내에서 내네. 0.2% 정도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정도고요. 네. 하지만 이제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 결과를 보면 또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가 35.9%, 안철수 후보가 27%로 거의 8%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야. 이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더 후보에 적합하다는 거죠. 최근 실시되는 여론조사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진문 교수님 이제 네. 물론 저 여론조사가 뭐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마다 조사 방법 뭐 그런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또 미세하지만 질문 항목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러다 보니까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그래서 부동층의 표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실 중도층 입장에서는 좀 더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 이제 한 60일, 50 며칠 남았죠. 60일 네. 동안 안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커질 때는 차라리 그냥 안철수 쪽을 지지해줘서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한 중도층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까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이제 중도층이 어느 정도 또 일쪽으로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를 단 것도 결국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래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려지느냐가 단일화에 정말 불이 붙어서 확실하게 단일화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없이도 단독으로 나가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거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 계기가 저는 15% 20% 정도 15에서 20% 정도의 지지율이 안철수가 계속 나오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윤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윤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얼마나 끌어올려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존재나 단일화의 문제가 다른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지지율 상승세, 뭐 상승세란 표현은 좀 더 이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급상승에 지금 상당합니다. 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요. 어떤 조사에서는 15% 찍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사는 15.1%까지 찍었어요. 뭐 마의 15% 돌파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깨에 지금 힘이 잔뜩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의 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은 저 말로 보면은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만 시청자분들 그리고 야권을 통틀어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일화 없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사실 안 후보가 2012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양보한 게 자기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선의에 의한 후보는 자기 사전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대선에 대한 완주 의지를 드러내긴 했지만 안 후보가 일관되게 이제 정권 교체를 출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 추이상 단일화 없이 정권 교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걸 무시하고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노선을 걷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이슈 논의가 언제 있어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게 단일화 없이 만약에 정권 교체에 성공을 하게 되면 안철수 무용론이 나오고요. 실패하게 되면 안철수 책임론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후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게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가 변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 후보가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고요. 네. 또 안철수 후보는 지지율이 급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일부 이탈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 독자적인 지지층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발언들로 보면은 이 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나중에 이제 단일화 여부뿐만 아니라 단일화에서 최종적으로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자신감 있는 모습 또 독자적으로 완주할 것이라는 어떤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추후에 어떤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포석을 깔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 우리 권상희 평론가님의 그런 뭐 해석 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역대 2012년 또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고 박원순 시장과의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부터 해가지고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쉽게 말하면 좋은 기억이 없어요. 가장 가까운 예는 지난해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 때도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학습 효과인가요? 뭔가 이번에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세는 상당히 완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통해서 재미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껏 해봐야 사실 이제 오세훈 당시 이제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 단일화를 하면서 뭐 일정 부분 내가 이 정권 교체 미랄이 됐다 정도의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져왔던 것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었느냐 사실 잘 기억나는 것이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단일화를 했을 때 우리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얻을 것이 있거나 아니면 단일화를 통해서
그 이후에 정치적 행보에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골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7 재보궐선거 때도 원래는 자기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출마를 급하게 하게 된 것이고 출마한 대신에 나는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대선에 또 참여를 하시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말을 자꾸 바꿨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이번에 어차피 나온 김에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정권교체 이바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철수 대표가 향후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는데 도약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인가? 여기도 사실 난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대표 역시도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국민들께 어떤 소통을 하고 이 한 게 벌써 한 13년, 15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정책 행보를 이어갔을 때도 사실 그것이 난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끝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요. 지금 이 단일화 이 질문을 어딜 가든 계속 인터뷰마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행보가 현란합니다.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하다는 뜻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증세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을 바꿉니다.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탈모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런 포퓰리즘이 새로운 망국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권상희 평론가님 뭔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보다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포문을 열고 있어요. 저 발언을 보면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나와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자신감에 찬 발언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국민의당 지도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차피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굳이 윤 후보를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선대위 관계자,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가 우리 상대는 이재명 후보지 윤 후보가 아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라는 같은 입장에 있고 이 후보는 정권 교체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안 후보나 윤 후보 같은 경우 공통점이 반문, 정권 교체를 내걸고 대선에 뛰어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설득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행보를 본다면 사실 우클릭하는 발언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석기 전 의원의 이 가석방이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준표 의원과 이 안철수 후보 뭐 24%, 21%에서 두 사람이 합치면 45%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의 표 가운데 보수 지지층의 표도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걸 본다면 진보 진영의 표를 본인이 가져오긴 쉽지 않아요. 보수 진영의 표를 가져오기가 쉽기 때문에 우클릭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우클릭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윤 후보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하면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라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저렇게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포문을 여는 것은 지금 권상희 평론가님 그 말씀하셨지만 잘 봐, 이번 대선 나와 이재명과의 싸움이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향후 단일화 국면을 대비해서 지금 야권 지지층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전략도 깔려 있어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런 점이 깔려 있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아니면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 물론. 네. 왜냐하면 지금의 지지율 양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벽을 오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20% 정도까지 가고 그보다 조금 올라가면 저는 정말 선방을 한다고 생각해요. 전체 지지율 상승세를 봤을 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일화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력으로 예를 들면 혼자 스스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이 어떻게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3자 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요. 물론 아직 50 며칠이 남아있으니까 뭐 변화가 있을 수도 볼 수 있지만 전망치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안철수 후보가 3자 대결에서 이길 확률은 낮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지금 얘기하시는 건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 조건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별로 없으면요. 두 사람의 경쟁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3자 대결 구도에서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선택지는 단 하나예요. 야권 후보 단일화. 이것만이 본인이 단일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와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을 지지해줘야 되고 앞으로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소위 본인은 이재명과 싸울 사람이고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본인은 대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한다고 분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석 비대위원님,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넘어야 할 산입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격하게 얘기할까요? 눌러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면 정권 교체를 향해 같이 손잡고 나가야 할 대상입니까? 같이 가야 되는 대상인 건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같이 가야 되는 대상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했던 이미 전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원래는 안철수 대표가 조건 없는 합당을 약속을 했었거든요. 지난해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당이 될 뻔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누르거나 아니면 배제하거나 이럴 것은 아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필수적이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3자 구도로서 명확하게 이 3분지계를 구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지금 3자 구도 내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안철수 대표 역시도 완주를 하겠다고 재차 3차 선언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뭔가 정권 교체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은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누굴 꺾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단일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대표 나름대로 각각이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막판에 예를 들면 우리가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포기를 하는 것이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권 교체 여론과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을 통해서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에게 훨씬 더 이렇게 그 지지율이 몰릴 가능성이 막판 되면 더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이거 김재석 비대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묘한 기류 또는 행간의 의미가 읽혀져.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 최선 다하자. 마지막 활용 점정은 단일화로 극복해보자. 뭔가 그런 결로 느껴집니다. 왜냐? 국민의힘 선대본부의 원희룡 본부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국면이 오긴 오겠죠.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단일 후보로는 안철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곤란한 수치인데 아주 윤석열 후보. 본격적인 단일화 국면까지는 앞으로 뭐 한 달가량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이면 지구 몇 바퀴 돌지 모릅니다. 저 말은요. 앞으로 변화무쌍한 일이 닥칠 거란 얘기예요. 단일화 관련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현대사에 역대 대선에서 단일화 얘기는 수없이 있었고 실제도 있어 왔고 실패, 성공 사례 다 이 병존해 왔습니다. 과거 대선 후보들 단일화 볼까요? 와, 우리 제작진이 잘 준비했네요. 1997년 DJP 연합 보세요. 김대중, 김종필, 이른바 DJP 연합. 2002년 그때 정말 많은 뉴스를 나왔죠. 당일날 갑자기 지지 철회하고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사안 그 사례. 2012년 이것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바로 여기서 안철수 후보는 앞서 본인이 얘기했죠. 가장 후회되는 대목이다.
2012년 단일화 국면 가장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상희 평론가님, 뭐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물론 뭐 정몽준 후보와의 사례를 성공 쪽에 넣어야 될지 실패 쪽에 넣어야 할지 조금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저런 사례, 늘 야권에는 저런 단일화, 특히 야권 쪽의 단일화 이슈가 거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이 단일화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현재로서는 반사이익에 의한 의존적 지지율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이 윤 후보가 실책을 범했었기 때문에 그 실책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급등했고 급락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 자체가 독자적 지지율 또는 뭐 지지율은 출렁거리기 때문에 독보적 지지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만의 뭔가 미래 비전을 제시해서 독보적 지지율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 지지율 자체는 더 한 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단일화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대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41%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어요. 그런데 홍준표 의원, 안철수 후보 그 당시 24%, 21%, 45%였거든요. 야, 그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대박. 네. 산술적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이 두 후보께서 만약에 그 당시 단일화를 결성을 했더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안 됐을 가능성 또한 사실 배제할 수 없다. 이건 산술적인 사실 정치의 결과론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사실 산술적인 네. 뭐 덧셈 뺄셈으로만 제가 지금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서는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큰 게 지금 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타기는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와의 어떤 갈등 봉합을 관망하는 지지자들도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갈등이 한 차례 있었던 게 아니라 두 차례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돼. 아직까지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단일화 협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두 후보 다 버티게 되는데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두 후보에게 정치적인 책임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일화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후보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론이 흐름을 만들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몇 언론들은 이미 지금부터 벌써 기사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단일화는, 야권의 단일화는 상수이다. 앞서 원희룡 본부장 했던 얘기와 궤를 같이 해요.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벌써부터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가와 언론들은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를 이 질문도 하고 군불도 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던 윤석열 후보 본인은 어떤 입장일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단일화 관련 여론이 또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꼭 정권 교체가 후보님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 일각에서 공동 정부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그래서 지금 뭐 선거운동 하는데 그렇게 막 앞서가는 그런 말씀은 지금 뭐 각자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굳이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요. 최재명 교수님, 윤석열 후보는 각자 선거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맞다. 지금 국면에서는. 그런데 앞서 보세요. 이 단일화 여론은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뭐 윤석열로 단일화돼야 된다. 안철수로 단일화된다. 이런 부분 다 통틀어서. 근데 앞서 우리 여론조사 보여드렸죠. 후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마다 다 60% 후반, 70% 가까이 보세요.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76%까지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지만 지금 국민이 판단할 문제 야권 후보 단일화 원하고 있어요 라고 또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보여주는 지표는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나 김종인 이제 전 선대위원장이 그만두고 나가신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또 윤석열 후보의 실언이라든지 가족 관련된 이제 리스크, 공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불안감이 표출된 게 단일화예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공고한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갔으면 단일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네. 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야권 지지자, 특히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로 가능할까? 그런 반사 이익이 경우 안철수 후보한테 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순간 본인이 약하다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단일화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이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단일화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제1야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한테 지지를 하다가도 만약 단일화에서 한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그중에 나가서 누가 싸워서 이길 거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본선 경쟁력.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도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 얘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저는 꺼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순간요. 그럼 본인의 약점이 드러나는 게 되고 본인한테 지지율이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을 생각해서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러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나가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네. 그건 윤석열 후보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뒤로 미루는 듯한 얘기한 것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본인한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권의 단일화 후보 논의가 단일화 후보 단일화 논의에 급격하게 불을 댕긴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근 지지율 상승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원래 지지하던 저희 당을 지지하던 2030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전되어서 지지율이 올라간 걸 보입니다. 근데 우리 후보가 다시 스타일 변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30에 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효과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이전됐던 지지율이 다시 우리 후보에게 돌아오는 양상이 보이고 있고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했을 때 본인의 어쨌든 과거 같은 경우는 중도라는 지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보수화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중도 지형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네, 안철수 대표의 주장의 대부분이 저희 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깎아내렸네요. 허주원 변호사님, 우리가 즉 국민의힘이 후보와 당대표가 이렇게 갈등 국면일 때 그때 잠깐 올라간 거지 그거 자기 실력 아니다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지율 반전, 그러니까 윤 후보의 지지율 반전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사실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분석하기로는 안 후보가 가지는 독자적인 지지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지지층과 겹치기 때문에 그동안 당내 갈등으로 윤 후보에게 돌아섰던 일부 지지층이 안 후보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살짝 지지율이 올랐고 본격적인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조사 기간에 포함이 되면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국민의힘은 향후 대선뿐만 아니라 단일화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협상에서 사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네. 그래서 윤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일단 잃어버린 지지율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특히 지금 단일화 이슈랑 관련해서 공동정부 구성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한 인터뷰에서 거간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흥정을 붙이는 사람들이라는 네. 거죠. 그리고는 뭐 우리 당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국민의힘 당내에 속한 이 거간꾼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안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10%대에 머무르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단일화 이슈를 틈타서 존재감을 높이려는 어떤 인사들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뭔가 단일화 논의 계속 불을 댕기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간꾼이라는 표현했네요. 이준석 대표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아마 불을 지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권상희 평론가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가 스타일 변화 등을 통해서 2030 지지율 강한 반등을 이뤄낼 것이다. 예고편이 아니라 이뤄내는 중이라고 해서 이거 근거가 있어요? 지지율이 근거죠.
네, 지지율 변화 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이 지지율에 있어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하락도 큰 폭으로 하지만 상승도 지금 큰 폭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2030 세대 캐스팅 보트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 지지율 변화 폭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에서 26일 그리고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지지율 추이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0.4% 지지율이 하락했던 시점입니다. 그랬다가 1월 8일부터 9일까지는 40.9%로 20대에서 상승을 했고요. 30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3% 지지율이 급락했던 시점에 지지율 추이가 23%였고요. 상승했던 시기 8일부터 9일까지가 33.3%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시기 비교를 하면 소폭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선거 캠페인을 그 이전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변화를 확실하게 줬죠. 일단 뭐 SNS만 보더라도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7글자로 강력하게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지금 선거 캠페인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59초 공약만 하더라도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짧고 명료해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홍보 메시지들 그러니까 선거 공약 메시지들을 보면 주구장창 굉장히 깁니다. 근데 장황했어요? 그렇습니다. SNS의 글들을 봤을 때 긴 글은 유권자들이 읽질 않아요. 그래요? 읽다가 포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영상이라든지 7글자 그러니까 티저 효과라고 하죠. 인터넷에서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효과 메시지를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게 2030 세대의 주요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여기에는 한 번의 실험 과정이 있었어요. 이거 2030 세대가 남녀 모두를 통틀어서의 지지율일까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성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의 지지율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근데 실험을 이미 했어요. 실험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이수정 교수, 신재 대표 영입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카드를 버리고 나서 이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 카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 뭐 한 줄 공약 자체는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다는 건 그만큼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아하.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생각이 노이즈 듭니다. 마케팅 차원에서도 어쨌든 그렇죠. 싫든 좋든 간 긍정이든 부정이든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된다. 네.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인데요. 앞서 2030 지지율 변화 그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김재섭 위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보세요. 12월 28일 발표됐고 조사는 그 전에 한 이틀 한 거예요. 25, 26일 날. 그리고 1월 10일 날 발표된 건 8일, 9일 날 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억을 조금 되살려드리자면 지난달 21일, 즉 2021년 12월 21일 날 돌연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박차고 나갑니다. 못 해먹겠다!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난 시점이에요. 저 여론조사 나온 게. 그때 보세요. 20대 지지율 20.4%. 그리고 갈등 봉합한 게 1월 7일쯤인가 1월 6일 목요일.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고 8일 9일 이틀간 조사했더니 보세요. 거의 더블 스코어, 더블 스코어로 40.9%로 뛰어요. 30대 보여주세요. 갈등 기간에 23%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한 일주일 만에. 그런데 갈등 봉합하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이틀 조사했더니 33.3%, 10%포인트가 일단 뜁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재섭 위원님.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거 방식이랑 선거의 어떤 공약의 내용이 전혀 180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짧아지고 그 선거의 공약이라는 것이 밥으로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20대, 30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을 국민의힘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바로바로 던졌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요. 뭐 지하철 정기권 확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20대, 30대에 집중되는 어떤 정치적 이슈들을 윤석열 후보가 전면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20대, 30대가 국민의힘 좀 실망했는데 다시 한번 좀 지지를 해볼까라는 어떤 심리를 작용하게 되는 게 분명히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사실 계속 갈등 국면을 보여줬는데 그 갈등이 어떤 정치적 갈등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처럼 비춰지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나이가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 소외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좀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좀 약간 기득권 정당이 아닌가, 좀 나이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휘두르는 정당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좀 갖게 됐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사실 그런 어떤 관념들이 다 깨졌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회기를 하다 보니까 20대, 30대가 잠시 여기 좀 지지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었지만은 다시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서 존중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정책 동반자로서 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수평적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20대, 30대의 마음들이 그럼 이제 다시 국민의힘 확실하게 지지해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지지율이 회복되는 양상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지지율 반등 2030 층에서 지지율 반등이 일단 확인됐어요. 여론조사상으로는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주마가 편식으로 안지훈 기자님 뭔가 이 사람의 응원도 힘입고 싶을 텐데 그 사람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이쯤 되면요. 2분의 2배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요. 아하. 바로 오늘 한 언론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 중 누가 더 정권 교체에 적합한가? 당연히 윤석열 후보로 얘기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노 코멘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 코멘트가 답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4일까지 국민의힘 대선 캠프를 이끌었던 김 전 위원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답을 했다고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저게 답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어느 쪽 손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만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일단은 단일화 없이도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독자적인 힘으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단일화만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단일화 물결이 지금처럼 일렁이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어서 이 윤 후보의 지지율 반등 가능성을 물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김 전 위원장이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향후 반등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달 말까지 봐야 된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는 권상희 평론가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의 질문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누가 더 윤석열과 안철수 중에서 누가 더 정권 교체에 적합한가? 그런데 거기에 노코멘트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전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후보가 양보하면 단일화는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선대위에서 떠나게 되기는 했지만 사실 모양이 자진 사퇴지만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손을 놓은 거잖아요. 당연히 저는 불쾌감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인지라 그런 감정이 있었겠다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의 또 악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필요가 굳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 좋아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안 후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윤 후보에게 지지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에는 윤 후보하고도 지금 저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가 전두환 논란 그리고 개사과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윤 후보를 도와주는 취지의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서운함의 깊이가 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존재감이 빛을 발하면서 최근 국면에서요. 안철수 후보에. 그러다 보니까 견제에 들어가는 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당, 민주당에서도요. 견제가 지금 최근에 심해졌답니다.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아젠다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도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 공약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철수 정치엔 여전히 새 정치가 없고 간보기와 말 바꾸기와 습관 같은 철수만 있을 뿐입니다. 저 안철수에 대한 상승 기류가 보이자 유치하고 치졸한 네거티브들이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역시 드루킹의 동료들답습니다. 야, 역시 정치 대선판 모르겠네요.
지지율 딱 오르니까요. 유치하고 치졸하다 한마디로 일단 반격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런데 최재명 교수님. 진짜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긴장하는 거예요. 분위기 바뀐 거예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위협적이죠. 사실은 지지율, 현재 지지율만 본다고 하면. 지금 두 사람이 뭐 산술적으로, 물론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그 표가 그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이재명 후보보다는 지지율이 높은 거잖아요. 두 사람 합치게 되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 변수가 대선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단일화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점도 있다고 봐요. 단일화가 잘 스무스하게 될 거냐, 아니면 단일화 과정에서 논란과 분란만 일어나고 결국 단일화가 깨질 거냐 하는 문제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잘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단일화에 대한 논쟁을 하다 보면 이제는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치졸하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단일화로 싸워보세요. 그때는 정말 저보다 더 심한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단일화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이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마냥 좋은 것만 될 것이냐, 아니면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되면서 도리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냐, 파국으로 갈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그런 언급했죠. MB 아바타. 이거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 굉장히 꺼려지고 아픈 얘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민주당이 끄집어낸 거예요. 언제적 이 MB 아바타가 나왔는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내 입으로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한간에 그런 얘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MB 아바타라는 얘기를 직접 저격을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민주당이 좀 끈기가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송영길 대표도 인터뷰에서 잘 이야기를 했듯이 안철수 대표한테 굉장히 적극적인 구애의 손길을 보냈었거든요. 이 민주당에서도 마치 이제 안철수 대표와 같이 갈 수 있다, 안철수 대표랑 단일화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랑 각을 세워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안철수 대표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혹시나 해서 안철수 대표랑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송영길 당대표가 직접 제시를 했는데 이 안철수 대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거든요. 그럴 일 없다.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노선이랑 계속 같이 갔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도 사실 민주당이랑은 걸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같은 팀이 안 될 거면 차라리 좀 폄하라도 하자라는 태도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며칠 상간에 이렇게 메시지가 좀 바뀌었는데, 어차피 같은 편이 안 될 것이라고 하면 안철수 대표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계속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런 태도로 이 어떤 입장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래도 지금 후보가 직접 네거티브 하지 말자, 본인이 정책 얘기하자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저렇게 상대당의 후보를 네거티브를 하는 방식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화들짝 놀라는 분위기로 급변한 데에는 아무래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아울러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야권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 여론조사, 이것도 혹시 영향을 미쳤을까요? 권상희 평론가님.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정치권의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주시는 성적표잖아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태도가 이렇게 바뀐 데는 지지율 이 변화가 큽니다. 일단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지율 조사를 한 걸 보면 2022년 1월 8일부터 9일 이틀 동안 한 거거든요. 야권 단일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나설 경우 이재명 후보는 44%였고요. 윤석열 후보는 43.2%입니다. 초박빙이네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일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나설 경우에 대한 지지율 조사 추이를 보면 안철수 후보 45.9%, 이재명 후보 40.6%. 그러니까 이 조사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 구도보다는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 구도가 이재명 후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정치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지지율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 한 번이라도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어요. 윤석열 후보에게만 공격이 집중됐거든요. 가능성이 큰 후보니까 공격이 집중됐던 건데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호의적이다가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으로 입장이 변하게 된 데는 그만큼 존재감이 없던 제3지대 후보였는데 이제 존재감이 크면서 대선판의 플레이어로 우뚝 섰다. 이런 입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당히 기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 아닌 멸공 논란, 멸치와 콩이 멸공이 됐고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공멸하겠다 아우성으로 일고 있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그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후보도 언론에 밝혔지만은 가볍게 좀 위트 있게 대응한 것에 대해 가지고 후보의 모든 행보 하나를 너무 깊게 관찰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 챌린지라 이렇게 이어나가는 걸 보면서 좀 그게 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진짜 멸공주의자였으면은 기자회견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볍게 어떤 해시태그 같은 것들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멸공 논란이 며칠째 특히 이 대선 후보들 간에는요 한 이틀째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틀 연속 별 뜻 없이 한 거다. 나 멸치 육수를 좋아하고 콩물을 평소에 잘해 먹는다. 그냥 별 얘기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이 점점 커지네?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멸공이라는 부분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시작은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걸 이제 받아서 정치인들이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됐고 이게 그러면 만약 윤석열 후보의 해명처럼 그냥 본인은 필요해서 가서 샀다 이러면 챌린지를 하면 안 돼요. 챌린지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인가요? 그분 김현주 부대변인 그분까지도 나서가지고 달파 멸콩인가요? 그 네 가지 단어를 맨 마지막에 또 썼어요.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가서 이렇게 장 봤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사진까지 특히 뭐 멸치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꼭 찍고 그것도 여수 멸치. 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 여순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런 걸 호남 비하로 일부 이제 그 극우 세력의 SNS에서는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니까 나경원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저렇게 지금 올리고 멸공, 자유, 또 멸치, 콩 이런 것까지 사진까지 일부러 찍어서 올리고 이게 의도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재형 지금 전 감사원장도 반찬에 일부러 멸치, 콩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우연히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우연히 장 보러 갔는데 그게 산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실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걸 뭐 소위 달파 멸콩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이 네 가지 단어, 이 문자들, 네 개의 글 이걸 통해서 뭔가 좀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멸공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걸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될까? 윤석 대표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지금 멸공 이데올리 가지고 색깔론을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진용 기자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일이 점점 커지네라는 분위기가 맞는 게 지금 SNS 상에서는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 멸치 육수 해먹고 콩물 좋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또 조국 전 장관까지 가세했다는데 그 내용까지 좀 아울러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일단 계속 말꼬리 잡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SNS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이랑 가까운 데 갔다고 하는데 왜 서초에 사는 윤석열이 굳이 이수에 있는 이마트를 방문하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서초 이수면 동작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하. 동작구 사당동인데 이걸 두고 이제 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이제 네티즌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서 기자들은 왜 묻지 않는가? 자택 인근에 있는 마트가 아니라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마트를 갔냐고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또다시 글을 올렸는데 이마트 할인 카드가 있나 보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일종의 농담을 던지자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앞서서 이제 언론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웃자고 덤빈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라고 돌려 말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멸공 챌린지까지 또 번지게 된 중간 다리에는 조국 전 장관이 이 말 전에 그 정용진 부회장을 향해서 권상희 평론가님 이게 윤석열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멸공 시작은 정용진 부회장이지만 이걸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인 분은 저는 조 전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글을 보면 맥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멸공과 관련해서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그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어떤 연관성이 있죠? 이건 저는 그냥 조 전 장관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기 위한 글을 올린 게 정치권으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저 자체로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마트 가서 장 본 거 그 정도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조 전 장관에 의해서 비난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응수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네. 근데 그 응수라는 게 SNS 글을 통해서 응수를 하게 되면 지지층이 또 벌떼처럼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댓글 싸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유쾌하게 저는 응수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멸공 릴레이 챌린지라고 하죠. 이게 계속 이어진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국면이에요. 중도층을 견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건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또 조 전 장관의 옛날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진중권 전 교수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의 글을 SNS에 네. 올렸습니다. 적당히 좀 하라는 거죠. 멸공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낱말을 사용할 타인의 권리를 빼앗아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될 것을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멸공해협불 군대 갔을 때 안 불렀냐. 꼬았으면 그때 항의를 했어야지. 이렇게 또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멸공 논란은 여기서 좀 그만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계속될 경우에 국민들의 피로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병대 출신 최진봉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지금 진중권 전 교수는 훈련소에서 멸공해불 부를 때 왜 그때 가만히 있고 지금 그러냐. 혹시 해병대는 안 부릅니까 멸공해불? 저는 옛날에 불렀었죠.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멸공해불 부른 거하고 지금 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 아무 얘기 안 했으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다는 게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챌린지를 해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든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걸 이슈화하고 이걸 통해서 저는 어찌 보면요. 그 극우 세력들, 소위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을 끌어모으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면 이렇게 챌린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파, 멸콩이라고 하는 네 자를 굳이 뒤에다 맨 밑에 해시태그도 달고 그렇게 쓰는 거는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냥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농담으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단순히 한 번 장 보고 와서 사진 찍고 넘어갔으면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에 관련된 김진태 의원 등으로 김현주 현 부대변인이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런 글을 자꾸 올리게 되면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자꾸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걸 통해서 결국 이제 그 극우 세력들을 좀 끌어모아서 지지율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이게 과연 선거 전략상 맞는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을 그만 이게 더 이상 확산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이런 챌린지를 하면 안 된다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걸로 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 과체중인데요. 키가 178cm에 체중이 79kg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신검 받을 때는 체중이 104kg였어요. 면제 기준이 103kg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1kg 넘어서서 아슬아슬하게 체중을 초과해서 군을 면제받았습니다. 일부러 면제를 받기 위해서 체중을 불린 거다. 그럼 멸공할 거면 군대 가셨어야죠. 일단 이 부분은요. 혹시 무슨 수사로 밝혀진 부분이에요? 군대 안 가려고 체중을 불렸다고 지금 수사로 드러난 부분인가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님, 군대를 안 갔다 오면 멸공이란 말을, 그럼 우리 국민 상당수, 특히 지금은 여성들도 군대에 뭐 자원 입대합니다만 여성 상당수는 멸공 외치면 안 된다 지금 논리예요? 지금 뭡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소리죠. 뭐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멸공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멸공이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유민주 국가에서 발언의 기회를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당 해산 심판이 있었을 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는 시기에 당시에 이것이 통합진보당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해산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제 내란 음모라는 여러 가지 음모와 모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산됐던 것이, 그것이 공산주의라서 우리가 정당 해산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척점에는 멸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같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멸공 얘기를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영진 회장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북한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는 북한, 특히 오늘도 뭐 발사체를 쏘고 여러 가지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실제로 코리안 리스크를 올리고 있다. 경영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전부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로서 전선을 확대를 한 것이 사실 정치권에서 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뭐 그럼 중국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전선을 끊임없이 확대해온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영진 회장은 본인이 이 얘기에 대해서 뱉고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해석하고 멸공이라는 말이 뭐 21세기에 맞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첫 SNS 올린 사진이 시진핑 주석 있는 사진을 멸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흘러갔던 국민이 있고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수정했어요. 이제 그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정영진 부회장은 이 논란 이제는 내가 이 멸공 논란 확대되는 거 싫으니까 나 이제 언급 안 할게요. 나 그리고 정치인도 아닌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요. 스타벅스 불매운동. 아니 스타벅스랑 지금 정영진 부회장 무슨 관계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의 시작은 현근택 대변인이었는데 그저께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앞으로 스타벅스 커피는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러자 어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옥희 연세대 교수의 신세계 불매 선언을 공유하면서 교수님의 결심을 응원한다. 저도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가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김용민 최고위원도 커피는 동네 커피가 최고다. 그리고 작별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결국은 앞으로 스타벅스에 가지 않고 동네 커피가 최고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권 의사와는 상관없이 또 SNS에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스타벅스에 오히려 열심히 가겠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최준봉 교수님께 여쭤봐야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전에도 스타벅스를 한 잔도 안 마신 분들이 아니면 처음에 잘 마시다가 이번 일 때문에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번 일 때문에 안 마시겠다면 이 멸공이라고 SNS에 글을 올린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굉장히 잘못한 일인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정영진 부회장이 멸공이라고 올린 거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이런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멸공 얘기를 계속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번졌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거, 뭐 이분들이 계속 스타벅스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 정용진 부회장의 문제라기보다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이런 이제 그 멸공 챌린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역풍을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타벅스든 신세계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의진 회장도 정치권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그 회사의 오너가 발언할 때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회사 리스크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의진 회장이 멸경을 올린 거 그건 뭐 저는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괜히 지금 정의진 부회장까지 유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시겠죠. 이런 멸공 챌린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하겠지만 정영진 부회장 관련해서는 그분의 자유니까 올리시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네. 그거에 뭐 이제 뭐 또 챌린지 이 불매운동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 보니 네. 결국 이제 신세계나 이런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멸공 논란 탓에 신세계 주식 산분들 지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라는데 왜 그런 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 그래요? 지금 신세계가 대중국 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정용진 부회장의 이런 발언이 신세계의 대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요. 어제 신세계 주가가 급락했는데 전 거래일보다 17,000원 하락한 23만 3,00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관련 주의 주가가 지금 낙폭이 엄청 커요. 폭락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불안할 겁니다.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박에 난리가 났어요. 멸공 때문에 공멸하겠다. 경영진한테 부탁인데 제발 주주만 생각해라. 또 오너 리스크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아니냐. 이런 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걸맞는 개그 대사가 있잖아요. 회장님 다 당황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지금 권상희 평론가님. 정영진 부회장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논란 이후에도 SNS에 이 노빠꾸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노빠꾸 자체는 이 후퇴하는 일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니까 입장을 바꿨습니다. MBN 취재 결과 말씀을 드리면 네. 신세계그룹 고위 관계자가 이 논란이 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감이 있었다면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상적인 개인 생각을 여야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니까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더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영진 부회장이 본인 SNS에 사업하는 집에 태어나 사업가로 살다 죽을 것이다. 진로 고민 없으니 정치 운운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세계 이 그룹을 다니고 있는 직원들 보호해야 되고 또 개인 투자자들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지금 정영진 부회장은 재계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이 SNS 팔로워가 75만 명이잖아요. 그래요? 굉장히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SNS라는 공간이 개인적인 공간인 동시에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공적인 영역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어 하나, 발언 네. 한마디가 이렇게 파장을 크게 몰고 올 수 있다는 거 아마 이번에 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정제된 발언, 정제된 이야기들을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신세계그룹 불매운동과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잠깐 붙이면 사실 거대 여당이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불매운동이라는 건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도덕이나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네. 문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한다고 했던 정용진 부장 진짜 안 하고 있어요, 허지원 변호사님? 아닙니다. 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신세계그룹 주가가 급락하면서 관련 발언 더 이상 안 하겠다 했지만 오늘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보이콧 정용진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문구가 담긴 이미지. 바로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이미지인데 저게 2019년 일본 불매운동 당시 노제팬 포스터를 지금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온라인상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했다는 그랬죠. 기사가 났죠. 네. 이 캡처를 올리면서 땡땡이라고 적었는데 멸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는 대신 땡땡이라고 표기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